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 Y.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나흘째입니다. 총선은 오늘 날짜로 이제 97일 남았네요. 정치권 상황 이분과 한 발 더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야 될 얘기들이 또 뒤숭숭한 소식이 많아서요. 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터지기도 했고 또 좀 전에 김건희 특검법이 또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는데 당장 오늘 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용산은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타격보다 거부권 역풍이 낫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런 정무적인 그 판단이나 저울질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 법은 악법이다라는 이제 확신을 바탕으로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결정을 한 상황이고 내일 아마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네,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서 국회로 법안을 다시 재의결을 요청하는 요청을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결국 이제 총선 앞두고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이제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신년 초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월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이제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워낙에 완강하고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본인이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원내대표한테 키를 돌리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마찬가지로 악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권 내의 기류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국회로 재의결이 왔을 때 그 재의결 시점은 여야 합의로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예, 민주당으로서는 뭐 굳이 이걸 일찍 할 이유가 없고 또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이제 의장 재량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이제 의장도 뭐 그 인터뷰하신 걸 봤더니 이걸 서둘러서 일찍 할 이유는 없다. 근데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1월을 넘겨서 2월 이제 설 앞두고서 그 재의결이 시도가 될 수도 있는데 재의결 요건은 재적이 아닌 재석의 3분의 2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인데 그래도 재적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낫다고 해도. 여당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기준이죠.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의결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노리는 바는 그 시점이면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텐데 네. 이제 공천이 탈락됐거나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의원들이 불참을 하거나 그런 의원들이 오히려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가결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표단속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지요. 그래서 네. 가급적 서둘러서 재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비추지만 뭐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 합의는 해주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어쨌든 이게 국회로 다시 재의결이 온 뒤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거 보니까 모든 법적 조치를 다 검토하겠다. 뭐 권한쟁의 심판도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건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여론 흐름으로 보면 총선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직접 그걸 묻기도 했습니다. 총선에 어쨌든 투표 기준으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삼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이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사실은 현 정부 출범한 이후로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멈춰져 있었고 네. 결국 검찰의 그런 일종의 이제 직무유기죠. 처분을 안 한 거. 네, 그게 이제 특검을 좀 불렀다고 생각하고 사안 자체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또 대통령이 되기 전이면 물론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사안인데 이게 특검 사안이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여당 쪽에서 이걸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데 검찰이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그건 특검 사안이 되죠. 더군다나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가 뭐 권력자의 부인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권력자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네. 2020년에 고발된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한 처분 결과가 없다는 건 전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범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런저런 정황이나 자료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건 무혐의로 종결할 수가 없는 그런
이런 문제가 있다. 불편한 상황이니까 안 하고 뭉개고 어느 검사도 오다가. 선뜻 나서서 이거를 이제 무혐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류의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판단 자체가 검찰의 권한이 아닌 거죠. 일종의 이제 성역이 돼서 네. 판단 자체를 아예 검찰이 하지 않는다. 이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런 상황이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이걸 피해서는 저는 선거에서 뒷감당, 총선의 뒷감당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정면 돌파를 하려면 이거를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무산시키는 정면 돌파가 아니고 특검을 수용하는 정면 돌파를 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서.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건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같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고 이제 저런 폭력행위, 테러행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죠. 네. 그리고 이건 여야가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뭐 대통령도 규탄을 하셨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당에서도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다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대목은 우리 정치 문화가 지나치게 이 쏠림의 정치 문화입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고 또 상대를 악마화하고 네. 적대시하고 그럼으로써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런 정치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정치도 극도로 분열돼 있고 지지자들도 분열돼 있고 갈등이 너무나 많고 그 갈등이 도무지 출구를 못 찾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런 우리 정치 상황이 결국에는 저런 범죄 행위를 부른 근본적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될 대상이지 제거를 하거나 절멸해야 될 그런 적이 아니거든요. 정치 언어들도 너무나 날카로워지고 이게 너무 거칠어져가지고 이 네. 정치 언어 문화 개선도 저는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이제 새로운 매체 환경이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측면이 그런 있어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같은 그런 그 새로운 매체의 알고리즘에 대한 제도적 제재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규제도. 이게 어떤 그 키워드로 접근을 해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현재 유튜브와 SNS의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저는 그걸 깨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그렇게 설계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그에 대한 규제를 이제는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상황을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정국에 이렇게 좀 비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해방 정국에서 서로를 향한 이제 적색 테러, 백석 테러가 난무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거의 이제 한 70년 전의 상황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그런데 정치 상황이 70년 전의 상황과 같다면 그건 대단한 비극이죠. 그런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끌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슬픈 일입니다.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그런 대목, 뭐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지지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우리 정치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적대적인 공생의 정치 내지는 분열의 정치, 상대를 악마하는 정치 이걸 좀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국민적인 의지, 유권자들의 의지 이런 거를 좀 표출하는 게 우리 정치를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극단의 정치, 대립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일단 영수회담부터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편가르기 정치 또 상대방을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분열의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큰 분이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1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만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 이유가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는 피의자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 건 글쎄요. 저는 아직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의 인식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국정 책임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입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되고 분열이 있으면 그 분열을 통합하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반대로 하고 계세요. 이념을 내세워서 편가르기를 하고 오히려 그런 서로 간의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조금 대통령이 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더니 이념 카르텔을 다시 얘기해가지고 국민은 무조건 옳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이번 신년사에서 이념과 이권의 카르텔을 다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윷놀이에서 보면 백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뒤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원점으로. 지금 대통령의 신년사는 백도입니다. 다시 강서 재보궐선거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번 총선을 그 편가르기 정치로 돌파하겠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그런 인식에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어떤 증오와 분열과 적대 정치가 계속될 거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저는 그 지금의 집권 세력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이제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아마 검토 중인 것 같아요. 혹시 이 병문안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좀 이 갈등 정치에 이거를 푸는 좀 물꼬가 될 수 있진 않을지.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대화 없이 외면했던 책임은 책임대로 있지만 이번 어떤 이 불행한 그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이 좀 포용하고 네. 그리고 대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또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고 여야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국회에서 막혀있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물꼬가 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사의 갈림길까지 갔던 그런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우려를 표하고 또 엄정한 그 법의 대응을 말씀하시는 것을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 병상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상당히 안심이 되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 조금은 좀 기대를 다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건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2006년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제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대전은요? 라고 물었다는 네. 이 한마디가 또 선거 판세를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2006년 지방선거였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아예 선거의 판세를 정말 뒤집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 이제 선거가 97일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여파가 총선 때까지 미칠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표 리더십이 안 그래도 당내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렸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병상에서 한동안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총선 앞두고서 또 공천이라든지 이런 그 분주한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어찌됐든 간에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 서로를 너무 적대하고 그리고 너무 편을 가르고 너무 극단적인 네. 그런 어떤 정치 언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치 언어들이 난무하는 지금 총선 97일 남은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 행보도 다시 이제 주목이 됩니다. 조금 주춤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주당 내 이 원칙과 상식에 소속된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 건강이 호전이 되면 퇴원 전이라도 체육 통증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공동 행동에 나서서 탈당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원칙과 상식 네 분의 의원이 사실은 뭐 체육 통첩을 여러 번 하셨죠. 네. 원래는 이제 12월 말까지 원래는 연말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와 통합 비대위를 요구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들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도 동일했고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전 의장께서는 현의 살수 벼랑 끝에서 손을 놓는 이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도 사실은 돌려 말하긴 했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우회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 원칙과 상식 네 분도 속도는 좀 조절하지만은 방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결국 그 네 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통일한다면
탈당해서 새로운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 이낙연 신당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결이 비슷한 듯 다른 듯 또 그런 스탠스가 있습니다. 네, 원래 연초에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 구상을 국민들께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저런 큰 사고를 당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뭐 며칠 상관에 이제 그런 입장 표명이나 이런 거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늦춘 것 같긴 해요. 네, 뭐 한 일주일 이상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면회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서 이견은 이견이고 또 우리 정치권이 지금 공통으로 우려하고 있는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한 위로는 위로대로 해야 되겠죠. 아마 뭐 탈당이나 신당 창당 입장 표명 전에 이재명 대표 병문안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랑 상당히 가까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한두 차례 뵀습니다. 네. 최근에도 만나거나 연락 주고받거나 뭐 얘기 네, 뭐 나눠보셨습니까? 연말에 한 차례 뵀고요. 그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계신 구상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네. 개괄적인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의 연대 가능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주고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두 분 다 사실은 그 가능성을 열어놨죠. 네, 아직은. 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단계는 각자 빌드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그 각자의 빌드업이 끝난 이후에 지금 이제 그 3지대에 뭔가 이제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그 요구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국민들 사이에서도 압력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각계각진해가지고는 양당의 아주 견고한 이 벽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3자 구도를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요구들에 직면하게 될 거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분 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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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당원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2만 명 벌써 넘어섰다고 해요. 그리고 허은하 의원도 국민의힘 탈당하고 이제 합류를 하면서 뭐 천아준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준석 신당의 소구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원 가입자 수 2만 명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이제 온라인 입당을 통해서 돌파를 했는데 빠르긴 빨라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지지자 연락망 구축을 했을 때 그때 한 6만 명 정도 이미 연락망이 구축됐고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당원 가입 이 안내를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적극적 의사를 가진 분들이 당원 가입을 한 거여서 빠른 시간 내에 창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형식적으로는 지금 마친 겁니다. 5개 이상의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생기면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이제 상황은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천하람 그 이기인 두 분에 이어서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던 지금까지는 허은하 의원이 근데 이제 현역 의원직을 잃었죠. 네. 탈당을 하면서 본인 비례대표직을 입장에선 내놓고 결단을 한 거겠죠. 네, 참여를 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그룹들은 다신당 대열에 참여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떤 확장을 보이는가가 1차적 관건인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1월 중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창당 일정은 1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중앙당을 창당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어떤 확장성을 보이느냐 거기에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느냐 네. 참여한다면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제 그런 게 1차적 관심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빅텐트 진영을 넘어서 정당을 넘어서 이낙연 전 대표로 대표되는 그런 민주당 계열의 신당이나 신당 흐름 네. 또 원칙과 상식과 같은 그런 어떤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하고 결합이 이루어지느냐 네. 만약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정하게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또 원칙과 상식 4인방을 비롯해서 이낙연 그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신당과 빅텐트가 이루어진다면 총선이 상당한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그러면 캐파가 커지는 거죠.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뭐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그런 신당의 시도 같은 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또 안철수 의원과 함께했던 그 당시 국민의당의 호남계 의원들하고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이 포함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각각이 정당을 상당 기간 하다가 이루어진 결합이어서 그렇게 신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에서 이게 화학적 그 결합은커녕 물리적으로도 결합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분란이 있었죠. 다시 분당이 되고 주저앉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교훈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합을 시도한다면 그때와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이제 중도층, 무당층 사이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스윙 보터들입니다. 네. 양당 정치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표심을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양당의 연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이재명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네. 그 이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이런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요구가 모일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상당한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3지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물 중에 류호정 의원도 있습니다. 정의당에. 근데 지금 허은하 의원의 이런 행보하고는 또 대비가 돼요. 탈당을 하지 않고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한 정치 행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죠. 그 비례대표는 어쨌든 정당에서 공천을 해서 비례대표가 된 분들이고 그래서 탈당을 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고 다음 순번에 있는 분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의원이 하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했고 사실상 새로운 선택의 의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적은 여전히 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정의당한테 할 짓이 못 되고요. 일단 유호정 의원이. 그리고 새로운 선택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새로운 선택이라는 기성정당과는 좀 다르게 뭔가 좀 혁신된 정치의 면모를 보이자고 만든 그런 분들인데 가장 구태스러운 정치 행위를 유호정 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새로운인데. 저렇게 되면 해로운 선택이 되죠. 새로운 선택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유호정 의원이 이미 저는 그 이미지가 많이 저로 인해서 실추됐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가게 되면은 그때는 유호정 의원이 갈 데가 없어요. 네.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저런 어떤 그 이 청년 정치인의 정치 행보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디 오갈 데가 없는 미아 신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그 어쨌든 본인이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또 그동안의 본인 언행에 대해서도 뭐 사과가 됐든 유감이 됐든 그런 표명을 하고 빨리 정치적으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의 행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혹시 신당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제 지론을 뭐 여러 차례 방송이나 저도 여러 번 여쭤본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결국에 지금의 이 양당의 양극단이 벌이는 이 관용도 자제도 사라진 이런 정치를 넘어서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대한민국 선진국에 막 진입했는데 여러 병목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위기, 또 기후 위기, 지방 소멸의 위기, 그다음에 저성장과 이런 경제적 어떤 정체, 이런 어떤 복합 위기 앞에서 정치가 정말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리더십을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정치 재편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뭔가 정치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를 네.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양당 구조를 넘어선 새로운 정치 질서, 체제, 정당의 출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각계약진에서는 이를테면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대로 네.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대로 각계약진을 해서는 제가 보기에 양당의 공고한 이 벽을 뚫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학적인 어떤 선거를 위한 빅텐트를 하자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성찰에 기반해서 네. 기존에 본인들이 해왔던 기존에 우리들이 해왔던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비전과 그런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 상호간에 좀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하고 뭔가 그런 어떤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본인의 행보도 그런 결 안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네, 거고요. 제 행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 안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도 너무 저와 잘해주셔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이 저랑 같이 그동안에 가까이서 정치 활동을 해왔던 이제 정의당의 이런 정치인들 동료들을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논의를 공유하고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뵐 때마다 여쭤봐야겠네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대표가 스스로 인재위원장을 맡는가 하면 인사권까지 틀어주었으니 당내 비판이 거세지며 이 폭풍이 국회 운영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인재위원장을 겸직한 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 아닐까요? 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다고 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당이 뭔가 싸우고 대립하면서 서로 닮아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네, 스탠스가 같은데요. 비슷합니다. 그 총선에서 이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게 매번 선거 때마다 이 큰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왜 4년만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복이 되는데 정치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혹은 그 이전 국회보다 나았다는 어떤 증거도 전혀 없고. 지금 오죽하면 해방정국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저 인재 영입이라는 게 뭐냐. 일종의 이제 그 매번 그때마다 국민들 앞에서 새로운 화장을 하고 다른 얼굴을 보이듯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일종의 이제 내미는 얼굴이냐. 근데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 스스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겠다고 한 건 아니 완전히 다른 정당을 만들겠다. 윤석열의 정당 내지는 한동훈표 정당을 네.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폭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예고편이라고 보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의도 300명만 쓰는 그런 사투리가 아니고 5천만 국민의 문법을 쓰겠다. 근데 이제 그 말은 야당을 향해서만 그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 내부를 향해서도 저는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네.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할 변화의 이 흐름을 가장 먼저 맡게 될 것은 국민의힘 내부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가장 큰 기득권은 영남, 예. TK 기득권이잖아요. 영남 물갈이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네, 공천만 받으면 나옵니다. 당선되는 지역들이고 국민의힘 의석의 한 절반 정도가 네. 지금 영남인데 거기를 싹 바꾸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게 해서 영입되는 인재들이 도대체 어떤 인재들인가 이게 중요한 대목이죠. 검사들의 줄사표가 혹시 이거와 연관되는 거 아니냐는 과거에도 이 보면 시선들. 여권 내에 공천 파동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 드물게 굉장히 성공했던 공천도 있었어요. 성공했던 물갈이도. 그게 2000년 총선 때 당시 이회창 총재가 당시 TK 정치권의 거목이었던 김윤환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분 호가 이제 허주 김윤환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기택 그분이 이제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죠. 예. 이런 분들을 싹 공천에서 아웃시키면서 그때 한 40몇 명을 갖다가 현직 의원을 공천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그때 영입했던 인재들이 오세훈, 원희룡, 네. 나경원, 유승민 이런 지금도 분들을 다. 공천해서 네, 하고 지금도 있는 분들. 그걸 이제 전설의 공천이라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르거든요. 만약 이제 그런 류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은 한동훈표 공천이 성공하겠죠. 네. 그런데 일각에서 그 미리 우려하고 있는 대로 뭐 검사 공천이라든지 대통령의 측근 공천이라든지 혹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들의 뭐 자녀들 공천이라든지 그런 이제 공천이 아닌 사천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거는 국민의힘의 총선 결과를 더 암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도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혁신, 쇄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네. 오히려 그냥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구나. 이런 평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어느 쪽으로 면에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미 대통령실 주변에서 지금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나온 사람이 많아요. 거의 한 50명 가까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다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수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그러면 측근 공천 논란이 나오는 데다가 예. 아니 현직 검사들이 벌써 이 사표도 제출하기 전에 정치 행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검찰총장이 경로해가지고 감찰 지시하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검사 공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지가 않아요. 이제 영입위원장은 맡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상황. 아니 그런데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에서 가장 좀 이해가 안 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적 발언이 뭐였냐면 불출마였습니다. 네. 본인이 불출마하는 게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거나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거나 다선 의원이거나 아니면은 당연히 어디 출마하면은 되는 사람이거나 네. 그런 사람이 내려놓을 때 희생인데 이분은 정치에 막 들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총선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면 험지나 접전지에 가가지고 선거의 물꼬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희생이지 마치 본인이 뭐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처럼 불출마가 희생인 얘기하는 것처럼. 거는 이치에 일단 맞지 않고요. 정치를 하루도 안 해본 분이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돼서 선거도 전혀 모르는데 출마마저 안 하면서 선거를 지휘한다?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정치인지 모르겠어요. 네.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애정이 없구나. 뭔가 인간적인 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칼질은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 정당을 책임지진 못할 거예요. 어. 저분은 총선 끝나고 본인이 원포인트 릴리프로 등장한 그 이유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예. 내각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뭐 총리가 뭐 되든 총서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자기 목표를 있죠. 향해서 돌아갈 거지 저 정당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에요. 저 정당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다면 불출마는 답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크게 느꼈던 게 취임사에서의 불출마를 마치 결단인 듯 네. 대단한 무슨 희생인 듯 포장해서 내놓는 걸 보고 정치인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와의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